안녕하세요. 임수희입니다. 성인간호학이 6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간염에 대해서 제가 먼저 쭉 설명을 드렸고 중요한 표들을 좀 확인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교과서로 들어가면서 교재로 들어가서 간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지요. 자, 간염, 다시요. 간염은 간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간염이 염증이 생기는 원인은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 책에서는 그리고 우리 환자들을 좀 봤을 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바이러스가 많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책을 보도록 하죠. 451페이지입니다. 451페이지. 자, 우선 이번 챕터에서는 간염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 간과 관련된 질환을 좀 본다면 간염에 대해서. 자, 간의 괴사가 일어나는 것을 간경화증, 리버 시로시스라고 얘기를 했고 간암이요. 간농양, 지난번에도 우리가 압세스에 대한 이야기가 했었는데 간농양이 또 나왔네요. 결국 맨 마지막에 간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맨 마지막 마지노선은 트랜스플란테이션, 간 이식을 하게 됩니다. 간 이식에 대한 환자를 어떻게 간호할지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우선 간은 우리가 간에서 하는 기능 굉장히 많았었죠. 간의 기능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기억나시지요? 간의 기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았을 때 간 기능 하면 해독작용만 있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네요. 간은 우선 첫 번째 무슨 대사를 탄수화물 대사를 두 번째는 무슨 대사를 단백질 대사를 그다음 지방 대사를 그다음 해독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 쓸개즙을 담즙을 생산하는 곳이 바로 간이었습니다. 빌리루빈을 대사를 시켰고 그다음 저장 기능 뭐를 저장해요? 혈액을 저장했고 비타민을 저장하고 철분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식균 작용을 하는 것 쿠퍼 세포에서 식균 작용을 하는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대사 기능을 조절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바로 어디라는 거죠? 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간은 굉장히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 질환이 생긴다면 한 가지 증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임상적 양상과 생리적, 심리적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간은 대부분 간 문맥 있었던 거 기억나지요? 간 정맥, 간 동맥 있었던 거 생각나시지요? 자, 이러한 혈액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간은 다행히도 자체적으로 재생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간에 무언가 손상이 첫 번째로 나타났을 때 치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 장애는 감염, 독성 물질, 간세포성 염증, 파괴를 일으키는 종양 굉장히 다양하게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간과 관련된 질환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많이 호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차에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비형 간염, 누구한테요? 우리나라 환자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헤파타이티스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거네요. 자, 이제 간염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염은 간염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가벼울 수도 있고요. 생명을 위협시킬 수 있는 급성, 만성 감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염은 여하튼 간에 염증이 되는 거예요. 간에 염증이 생기는 원인은 바로 뭐냐? 바이러스, 세균, 대사성, 혈관장애, 약물, 알코올, 세척성, 산업 폐기물, 식중독 굉장히 많은 독성 물질들로 인해서 간에 염증이 생길 수 있게 돼요. 자, 우리 표에서도 봤었던 거, 지난 주차에 봤었던 거, 우선 바이러스요, 알코올이요, 간에 독성을 주는 여러 가지 약재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간에 또 독성을 주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약물인데 대표적인 약이 바로 어떤 약? 엔세이드계 약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정신과와 비슷한 약물들도 다 간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기타 세균이나 화학물질 진드기로 인해서 간에 독성도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책에서는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임상에서 만드는 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이 돼요. 그래서 바이럴 헤파타이티스, 바이러스성 간염은 식욕부진, 황달, 간 비대를 초래하게 된대요. 간세포가 파괴되고 괴사되고 자가융해되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은 후유증이 없이 회복될 수도 있어야 하지만 합병증을 초래하게 될 때는 굉장히 많은 합병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간염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죠. A, B, C, D, E, G, F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포커스 맞추려고 하는 것은
A, B, C였었고 지난 시간에도 A는 뭐와 관련돼서 물과 관련돼서 그래서 대변, 구강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그래서 위상 상태가 불량한 곳에서 많이 전파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B형은 뭐를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체액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일반인보다는 의료인들한테 혈액을 다루는 사람들한테 고위험 집단이 나타나게 되죠. C형 역시 혈액과 관련된 감염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단락 볼게요. 표 잠깐 다시 한번 봤으니까 ABCD E형의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염증성 세포 림프구 체액으로 인해서 간이 커지고 우려되고 간이 커지니까 또 간의 위치가 어디였어요? 우상복부니까 여기에 통증과 불편함이 나타나게 돼요. 간세포에 염증이 생겨요, 퇴화돼요, 재생과정 이런 상태를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다시요, 모든 정맥으로 모든 위장관계에 있는 정맥이 또 심장에 있는 혈액이 간을 통해서 전신으로 복강으로 대장으로 장으로 위장관계로 흘러가고 또 전신순환을 했던 혈액들이 위장관계를 통해서 어디로요? 간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간이 그 대사를 잘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간의 서큘레이션도 흐름도 제대로 유지되지 않겠네요. 그러다 보니 간 소엽의 혈액의 흐름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겠네요. 그래서 뭐가 올라간다? 간 문맥이 올라간다. 그래서 간 문맥압이 상승된다. 기억해 주세요. 문맥압은 지난주차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도 문맥압 기억해 두라고 얘기한 거 이제 나오려고 해요. 문맥압을 상승한다. 문맥압은 솔직히 두 번째 간 경화증에서 좀 얘기를 할 건데 또 다시 한번 간 문맥압 생각해 주세요. 또한 간의 쓸개즙 통로에 부종이 생겨 간 내 폐쇄성 황달이 나타나게 된다. 자, 간에서는 뭐를요? 빌리루빈을 만들어요. 그런데 걔가 저장 농축되는 것은 어디요? 담낭이었었지요. 그런데 여하튼 이 사이에 뭔가가 문제가 생겨서 빌리루빈이 제대로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빌리루빈이 제대로 배설되지 못하다 보니 나타나는 증상은 존디스가 되게 된다. 간염은 형태에 따라 바이러스의 종류, 잠복기, 고위험 집단, 전파 방법, 중증도가 다르다. 벌써 표에서 다 보고 왔네요. 하나씩 다시 책을 볼게요. A형 간염 볼게요. 원인균은 어디요? 장 바이러스요. 장 바이러스. 그래서 뭐를 통해서 대변을 통해서 입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감염성 간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행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대변과 구강 경로를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대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더 많이 이런 문제가 나타났겠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농사를 지었을 때 퇴비를 뭐를 썼을까요? 사람의 분변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A형 간염에 걸렸어? 그럼 그 분변을 밭에다 줬으면 거기에 있는 채소를 거기서 나왔던 것들을 먹게 되면 나는 또 뭐가 A형 간염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주로 바이러스는 어디를 통해서? 음식물을 통해서 음료수를 통해서 거주자나 가족 간에 같이 음식을 쉐어하는 경우가 바로 어떤 경우니까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네요. 증상 발현 2주 전부터 대상자의 대변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된대요. 다시요. 증상이 발현돼야 내가 간염에 감염됐는지 알 수 있잖아요. 증상이 없어. 그런데 내가 그 질병에 걸렸는지 알 수 없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A형 간염은 감염된 지 몇 주 있다가 2주 있다가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것. 그런데 문제는 2주 동안은 증상이 없으니까 내가 A형 간염에 노출됐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내가 위생 상태가 내가 화장실 갔다 와서 손을 잘 안 씻어. 그냥 휴지에다가 그냥 쑥쑥 수건에다 쑥쑥 그냥 닦았어. 그러면 나한테 나왔던 바이러스를 주변에 다 노출시킬 수밖에는 없네요. 자, 그러니까 나는 평상시에 뭐를 잘해야 돼? 개인 위생에 힘써야 된다라는 거 다시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증상 발현 2주 전부터 대상자의 대변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게 돼요. 잠복기는 2주에서 6주, 평균 4주가 되고요. 그 질병은 4주에서 12주간 지속된대요. 잠복기와 급성 황달 전기, 급성 황단 전기, 황달이 나타나기 전에는 바이러스가 혈액에서 간슬개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된대요. 황달이 나타나면 그 증상이 바로 뭘까요? 황달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 황달이 나타났을 때
황달이 나타나야 아 내가 감염에 간염에 감염됐구나 알 수 있을 거잖아요. 왜요? 간염은 뒤에 나오겠지만 증상이 감기 증상과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감기 걸렸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간염에 감염됐구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황달이 나타났어요. 공막에 존디가스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때는 바이러스 검체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바이러스가 안 나오니까 전염성도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 HIV 항체를 형성하는 데까지는 4주 정도 걸린다. 자, 그래서 내가 증상이 나와서 병원 가서 항원 검사를 하는 것이 그때는 항원이 숫자가 어떻게 오히려 떨어지고 그때는 벌써 내 항원에 대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내 몸에서 항체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단을 할 때는 워낙에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 것이 맞는데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내가 증상이 발현돼서 병원에 갔어. 그때 바이러스의 수치는 떨어졌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무슨 검사를 하냐? 항체 검사를 해서 확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급성기에는 혈청 이뮤노글로불린 M이 나타나서 3개월 후에 점차 감소하고 그러니까 내가 증상이 나타났네 병원에 가시죠. 그럼 혈액 검사를 뭐를 하면 이뮤노글로불린 M이 막 증가되었어. 정상 수치보다 증가됐어. 아 그러면 A형 간염에 내가 걸렸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3개월부터 점점 감소되고 혈청 이뮤노글로불린 G는 서서히 최고치에 달해서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다행히 A형 간염은 그 다음으로 진행되지는 않아요. 만성 간염으로는 진행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간의 문제, 간 기능 상실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다시요, A형 간염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급성 간염이요. 만성으로 진행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간 기능이 소실될 수는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뭐가 없다? 보균자는 없다라는 것. 자, 아까 전에 혈액 검사 헷갈린다. 뒤에 가서 또 다시 말씀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B형 간염은 간에서 증식되는 DNA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고요. 자,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지만 감염률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다라는 거예요. 자, HBV는 헤파타이티스 B 바이러스는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미생물로 자, 그러니까 HBV에 걸렸다라는 그 항우는 몇 가지가 있다는 거?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 세 가지 뭐냐? 한 장 넘어가서 그림 좀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그림 456페이지 볼게요. 자, B형 간염을 봤더니 DNA를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이 두 종류가 있대요. HBC AG, HBS 안티젠.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HBC 안티젠은 C 코어예요. 핵이에요. 이 첫 번째 HBC 안티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HBS, S는 서페이스, 표면이에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두 가지 바이러스 지금 봤어요. 자, 그런데 현재까지 의학에서는 HBC 안티젠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B형 간염 항원 항체 검사를 다 했어요. 자, 내가 항원에 노출됐다라는 것은 HBS 안티젠이 뭐가 됐다라는 거? 포지티브가 됐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뭐가 안티젠, 뭐가요? 헤파타이티스 B 안티젠, B형 간염 표면 항원이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나한테 만약에 포지티브야. 자, 다시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자, HBC 안티젠은 아직까지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얘 대신 뭐를 하냐? HBE 안티젠을 검사를 해요. 이는 early예요. 이건 뒤에 가서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혈액 검사했었던 거, 면역 검사했었던 거 다시 한번 좀 찾아보세요. 확인해 보시면 HBS 안티젠 B형 간염 항원 검사를 하셨어요. 얘가 만약에 포지티브가 나왔어. 그럼 나는 뭐라는 거야?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 즉 내가 증상이 없어. 나는 뭐라는 거? 보균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뭐가 나와야 돼? HBS 안티젠이 뭐가 나와야 되는 거? 네거티브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해됐지요? 다시요. HBS 안티젠이 포지티브야. 나는 지금 뭐라는 거?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HBS는 surface 표면이었어요. HBC는 코어였어요. 코어는 아직 검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HBC 대신 무슨 검사를 하냐? 다시 앞으로 넘어올게요. HBC 대신 뭐가? 자, HBE 안티젠이 검출되는데 이는 바이러스의 자가 복제와 감염성에 대한 포식자가 된대요. 다시 볼게요. 외피 보호 때문에 핵 항원 HBC 안티젠은 혈청에서 검사되지 않는데요. 자, HBC 안티젠은 혈액에서 검사가 되지 않아. 대신 HBC 대신 얘를 복제한 뭐를 검사하면 된다고? HBE 안티젠이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HBE보다는 더 정확한 건 바로 뭐가 될까요? B형 간염 표면 항원 HBS 안티젠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혈액 검사를 했을 때 HBS 안티젠이 포지티브면 나는 B형 간염에 노출됐다라는 거죠. 그럼 기대하는 효과는 뭐야? 여러분들이 항원 검사를 했을 때 HBS 안티젠이 네거티브가 돼야 된다라는 것. 자, B형 간염은 어떻게 전염되냐? 혈액을 통해서요. 혈액 제제를 통해서 성적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대요. 자, 혈액을 만지는 군이 고위험군이겠네요. 그래서 의료계 종사자, 실험실, 혈액은행, 혈액 투석실에 근무하는 사람이거나 정맥 주입약을 사용하는 사람, 동성애자, 다수의 성적 파트너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임신을 했어요. 여성이 임신을 했는데 임신 시에 또는 내가 B형 간염 보균자야 또는 B형 간염에 노출됐으면 누구한테? 아가야한테도 전파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바이러스에 노출됐어요. 그럼 바이러스에 노출됐다고 해서 곧장 바이러스가 발현되지 않아요. 잠복기가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B형 간염 환자의 주사 바늘을 쿡 찔렀어. 그럼 난 내일부터 B형 간염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2개월에서 6개월 잠복기가 나타나면서 그 다음 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간염보다 잠복기가 길고 증상이 없어도 내가 증상이 전혀 없어도 전염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 B형 간염뿐만 아니라 간염 자체는 헤파타이티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고위험 집단한테는 주의를 해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급성 B형 간염은 전격성 간 기능 상실을 유발하고 B형 간염에 노출되면 내 간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성 감염으로 15%가 넘어가고 그 만성 감염은 뭐로 진행된다고? 간 경화로 넘어가고 이 간 경화가 된 사람은 뭐까지요? 간암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B형 간염 항체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계속적으로 항원 항체 검사를 하라고 말씀드렸던 거. C형 보도록 할게요. C형 간염은 큰 RNA 바이러스가 원인이고 잠복기는 60일에서 150 정도. 증식이 매우 빠르대요. 만성 위험이 B형 간염보다 더 높대요. C형의 대부분 70에서 85%가 만성 간염, 이 환자의 20%가 간경화로 나타나고 이 간경화가 나타나는 간경화까지 진행되는 어떤 환자들이 더 문제가 되냐? 남성이거나 음주를 많이 했다든지 간에 철분이 많이 축적됐다든지 콜레스테롤이나 TG가 많이 증가하고 DM이나 비만인 환자들한테는 이 C형 간염의 만성 간염이 LC까지 리버 시로시스 간 경화까지도 발전될 수 있다는 거죠. 자, C형 간염은 어떻게 걸리게 돼요? 혈액과 관련돼서 혈액제제, 조직이 이식됐을 때 또는 성접촉 때문에 정맥주사 사용자 때문에 문신을 한 사람, 다수의 성적 파트너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뭐랑 비슷해요? 거의 B형과 유사하지요. D형 간염이 있구나. 아, 여기도 정맥주사와 유사하구나. A형 간염은 E형 간염은 A형과 유사하구나. G형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대요. 그렇구나. 넘어갈게요. 간염의 임상 증상 볼게요. 자, 우선은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증상이 나타날 때는 뭐랑 비슷하대요? 독감과 비슷하대요. 자, 그 다음 독감과 비슷하게 열나고 온몸이 아프고 그런데 나 A형 간염이구나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뭐가 존디스가 생기면 A형 간염 경우 존디스가 나타났을 때 바이러스 수치는 어떻게 된다고?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볼게요. 다시 올라가서 A형 간염의 대부분은 뭐요? 급성이요. B형 간염은 급성과 급성에서 뭐로 진행돼? 만성으로요. C형 간염은 80%가 증상이 없대요. 자,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감염은 다른 사람한테 전염되는 것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자, A형 간염은 급성으로 나타나요. 빨리 나타나요. B형 간염은 천천히 나타나요. C형 간염은 증상은 없고 가벼울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C형 간염. 어떤 게 급성 간염이냐? 이를테면 A형 간염이겠죠. 대개 한 달에서 4개월까지 지속되게 된대요. 잠복기는 대개 바이러스에 노출된 데까지 황달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기간이고 보통 2주 동안 이 잠복기에 나타나는 증상 다시 나왔네요. 감기와 독감과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권태감, 식욕부진, 피로, 구토, 구역, 우상복부 불편감이 있대요. 자, 그러니까 권태감, 식욕부진, 피로, 구역, 구토, 우상복부. 그러니까 몸살, 감기 비슷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뭐 기타 증상으로는 두통, 미열, 관절통, 피부 발진 정도 점차 시간이 지나가게 된다면 간이 커지고 림프절병증, 비장까지 커질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증상이 나타나는 무슨 증상이 황달기가 나타나게 되면 또는 황달기가 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 쫀디스 황달이라는 것은 빌리루빈이 어디로요? 피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쫀디스가 나타난 것은 어디를 보면 눈의 공막에서 노랗게 되고요. 피부 자체가 노랗게 변하게 되겠네요. 소변 색깔이 노란 이유는 바로 빌리루빈 때문이에요. 빌리루빈이 너무너무 많이 내진다면 소변색이 갈색으로까지 변하게 됩니다. 만약에 빌리루빈이 간으로 제대로 흘러가지 못해요. 다시요. 빌리루빈이 대사되는 것은 소변, 대변, 간에서 다시 제흡수라고 그랬는데 빌리루빈이 간에 괴사가 일어나가지고 간에 문제가 생겨서 염증이 생겨서 제대로 흘러가지 못한다라면 대변에도 빌리루빈이 속해지지 못하겠네요. 그러면 이때 대변색은 갈색이 아니라 무슨 색으로? 점토색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원래 그 빌리루빈이 대사되는 것은 대변으로 소변으로 그리고 간에서 다시 재흡수가 돼야 되는데 제대로 나가지 못하니까 피부를 뚫고 막 나가는 것이 바로 쫀디스야. 자, 그런데 빌리루빈뿐만 아니라 담즙산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서 피부로 나가는 건데 담즙산에 함유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담즙산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죠. 빌리루빈도 있었고 담즙산염이 있었어요. 자, 이 담즙산염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가려움증이 생기게 돼요. 대부분 이 가려움증은 뭐를 동반한다? 황달을 나타나게 된다. 다시요, 환자가 존디스가 나타나요. 그럼 누리끼리 하기 때문에 환자가 몰폴로지가 모양이 외모가 좀 그렇구나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계속 이친 가려움증을 호소하게 된다는 거죠. 왜요? 담즙산염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회복기는 언제는 거냐? 황달이 사라진 후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다시요. 그러면 간염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눴었네요. 뭐요? 증상이 없었던, 뭐가 없었던? 황달이 생기지 않았었을 때 황달이 나타나기 전이요. 자, 이때 바이러스가 많이 노출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급성기는 황달기요. 말 그대로 황달이 나타났으니까 담즙산염이 피부로도 나오니까 이친 가려움증이 있겠네요. 세 번째, 회복기는 황달이 다 끝나고 났을 때요. 자, 그래도 건태감, 피로감이 있을 수 있고요. 감기대가 아직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대부분 합병증이 없이 완전히 회복될 수도 있지만 몇 %한테는 간염으로, 간경화로, 간암으로까지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성 간염은 간의 염증과 괴사가 6개월 이상 지속될 때를 만성 간염이라고 얘기를 해요. 만성 간염으로 되는 것은 A형은 그렇게 드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이 B형 또는 C형이 되게 됩니다. 자, 만성 간염은 크게 또 2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만성 지속성 간염. 이거는 뭐냐?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없거나 아주 미미해요. 아주 미미해요. 그러면 예후는 어때요? 좋겠지요. 만성 활동성 간염이요. 만성 활동성 계속 간염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간의 염증, 괴사, 섬유성증 이 증상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나타나는 증상은 피로, 황달, 고빌리루빈, 혈증이 나타나고 그래서 간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LC로요. 간 기능 상실, 사망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간에 염증이 생기면 너 간염이다. 어떻게 진단 내리냐? 간 기능 검사.
ALT, SGOT, SGOT, AST 같은 얘기예요. OTPT라고 임상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OTPT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다음 ALP, 총 빌리루빈을 검사하게 되면 정상 수치보다 다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난 주차에 표 13-4에서도 제가 다시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정상 수치도 앞에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만 검사하냐? 아니에요. 확진할 수 있는 검사는 간염 바이러스 검사예요. A형 간염을 보면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됐다라는 것은 HAV RNA가 포지티브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HAV는 헤파타이티스 A 바이러스였어요. 내가 A형 간염인 것 같아. 왜냐하면 피부도 노래졌어. 병원에 가시죠. 그때는 황달이 나타났을 때는 A형 바이러스가 어떻게 된다고? 감소하는 추세고 이때는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항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 A형 간염이야. 확진할 수 있는 검사는 HAV RNA보다는 임상에서 더 많이 쓰는 것은 안티-HAV 이미노글로불린 M이라는 거죠. 안티는 뭐예요? 항체요. 헤파타이티스 A에 대한 항체가 이미노글로불린 M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증상이 나타나면 대부분 증상 나타났을 때 병원을 가게 되니까 증상이 발현된 시점부터 혈청에서 발견된대요. 쫀디스가 나타나면 쫀디스가 나타나는 동시에 내 몸에서는 벌써 A형 간염 항체가 막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 후 1개월의 최고치 그리고 서서히 감소하면서 3, 4개월 후에는 사라져요. 그럼 A형 간염 항원에 노출돼서 내가 항체가 생겼을 때 이미노글로불린 M은 금방 없어지네요. 그나마 좀 오래 가는 것은 뭐냐? 안티-HAV 이미노글로불린 G가 된다라는 거. A형 간염 됐지요? 자, B형 간염 볼게요. B형 간염에 내가 노출됐어. 그럼 HBV 검사를 하면 되는데 이것보다 더 정확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HBS 안티젠이요. S 뭐요? 설페이스 바이러스 표면 항원이라는 거죠. 자, 이 검사를 하면 내가 보균 상태인지 B형 간염에 노출되는 건지 아니면 만성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건지 알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두 가지 핵항원 뭐가 있었어요? HBC. 근데 HBC는 핵항원은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무슨 검사를 HBE 안티젠. 얘는 복제된 바이러스고 노출되면 2개월부터 나타났다라는 거. 자, 항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내 몸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항체가 만들어지겠죠. 그 항체가 뭐예요? 안티-HBV 안티젠. 회복기에 혈청에서 발생된 거. 그러니까 내가 이 B형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가 생겼어요? 항체가 생긴 거야. 또 안티-HBC는 C는 뭐예요? 코어예요. 코어에 대한 항체 HBC 안티젠에 대한 항체라는 거죠. 자, HBS 안티-HBS 안티젠. 다시요. 안티-HBS 이미노글로불린 G. 안티-HBC 이미노글로불린 G. 얘는 급성기로부터 회복을 의미하게 된다. 다시요. 내가 B형 간염에 걸렸어요. 그러면 급성기에 내가 막 이제 지금 내가 B형 바이러스가 노출되고 있으면 내 몸에서 뭐가 만들어져? 항체가 만들어져. 자, 그럼 급성기였다가 이제 만성으로 넘어갈 거잖아요. 자, 급성기에서 이제 점점 예후가 괜찮아질 거야. 이제 환자가 더 나빠지지 않고 좋아져.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확인하는 검사가 바로 뭐가 될까요? 안티-HBS 이미노글로불린 G, 안티-HBC 이미노글로불린 G를 검사해보면 된다는 것. 되셨나요? 다시요. B형 간염 항원 검사는 뭐가 돼요? HBS 안티젠 또는 HBE 안티젠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항원에 노출된 거예요. 자, 그럼 기대되는 효과는 뭐예요? 내 몸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 항체요. 항체는 뭐라는 거야? 안티라는 거죠. 안티, HBV, 헤파타이티스 B 바이러스에 대한 안티, 항체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효과는 HBS 안티젠은 내가 검사를 했을 때 항원은 뭐가 나와야 돼? 네거티브 음성이 나와야 되겠죠. 안티 HBV 이미노글로불린 G는요. 뭐가 돼야 돼? 항체는 안티는요. 있어야 되겠는 거지. 얘는 포지티브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다시요. 내가 예방접종 3번을 맞았어. 그러면 나는 예방접종을 맞았으니까 내 몸 안에서 뭐가 만들어야 돼? 항체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와야 돼? 안티, HBV, 이미노글로불린 G가 뭐가 돼야 된다고? 포지티브가 돼야 된다는 거.
됐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다시 책으로 넘어갈게요. 다시 글씨 볼게요. 자, 보죠. 혈액 중에 B형 간염 항원 HBs와 HBe 안티젠이 있대요. 그래서 얘 검사를 해보면 얘가 포지티브면 너 간염이야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두 개냐? 이중 단백질 껍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형 바이러스가. 그래서 그 두 개가 바로 뭐냐? 항원 안쪽에 있는 핵항원이라고 그래서 헤파타이티스 B 코어 안티젠, 그래서 HBC 안티젠. 바깥에 있는 표면 항원은 헤파타이티스 B 설페이스 안티젠.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HBS 안티젠이라는 거죠. 그래서 HBC, HBS 안티젠이 포지티브라는 것은 내가 B형 간염에 걸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HBC는 검사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얘를 복제한 게 바로 뭐라고? HBe 안티젠이라는 거죠. 자, 왜요? 여기 글씨 나왔어요. 핵항원, HBC 안티젠은 현재의 기술로는 혈액 중에서 검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를 한다고? HBe 안티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검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항원에 노출됐어요. 항원에 노출됐으면 내 몸에서 뭐가 나와야 돼? 뭐가? 항체가 나와야 되겠죠. 항체가 나오는 것. 그게 바로 뭐냐? B형 간염 항체 anti-HBs 표면 항원 항체 anti-HBC 핵항원 항체라는 거죠. 자, 내가 항체가 생겼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잖아요. 내가 예전에 B형 간염에 걸렸다든지 또는요. 나는 뭐를 맞았을 때? 예방접종을 맞았을 때. 자, 그러면 B형 간염에 노출됐다는 것은 HBs 안티젠이 뭐가 되는 거야? 포지티브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anti-HBs도 뭐가 되는 거? 포지티브가 된다라는 거. 되고 있는 거죠. 내가 간염 백신을 맞았어. 그럼 HBs 안티젠은 뭐가 나와야 돼? 네거티브가 나와야 되는 거고 anti-HBs는요. 예방접종을 맞았으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 포지티브가 되어야 되겠죠. 됐죠? 그 다음 anti-HBC 이뮤노글로불린 M은 핵항원에 대한 이뮤노글로불린 M 항체로 감염 초기에 나타난다는 거죠. 자, B형 간염이 걸렸는데 초기에 이뮤노글로불린 M이 잘 만들어졌는지 나오는 검사가 anti-HBC 안티젠이라는 거. 자, 그 다음 anti-HBC 이뮤노글로불린 G, anti-HBC 이뮤노글로불린 G는 급성 간염에서 회복한다라는 것. 급성 간염이었는데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anti-HBS 이뮤노글로불린 G, anti-HBC 이뮤노글로불린 G라는 것. 자, C형 간염은 C형 간염 바이러스는 헤파타이티스 C 바이러스, 그래서 HCV. C형 간염에 대한 항체는 헤파타이티스 C 바이러스 안티바디. 됐지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표 다시 한번 본다라면, 자, C형 간염, 얘가 바로 바이러스인 거죠. HCV, 헤파타이티스 C 바이러스. 안티-HCV는 뭐예요? 항체라는 거죠. 엘라이저 검사도 있어요. 이거는 사주 내에 항체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검사. RIBA라는 검사도 있고 PCR도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B형 간염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B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간이 염증이 얼마나 됐는지 섬유화가 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검사가 간생검이요. 간염이 가장 좋은 것은 빨리 치료, 조기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가장 중요하다?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A형 간염은 뭘 해주면 돼요? 먼저 A형 간염에 노출되기 전에 뭐를요? 예방 백신 맞으라고요. 그런데 내가 A형 간염 예방 백신을 안 맞았어. 그런데 동남아시아에 놀러 갔어. 막 물을 먹었어. 깨끗하지 않은 식수를 먹었어. 그래서 내가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됐어. A형 간염에 전염됐어. 그러면 이때 어쩔 수 없이 아파요? 가 아니라 이때는 뭐를 맞으면 되냐? 면역 글로불린 주사를 맞으면 돼요. 면역 글로불린 주사를 맞으면 된다. 자, 다시요. 백신은 노출되기 전에 예방 목적이에요. 이뮤노글로불린 G는 노출 전후에 내가 A형 간염에 노출됐어. 근데 내가 백신을 안 맞았어. 그러면 뭐를 쓴다고? 이뮤노글로불린 G. 면역 글로불린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뮤노글로불린은 노출 후 2주에서 한두 달 정도 투여하면 간염을 예방할 수 있다. 자, 내가 노출됐다고 해서 치료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이때는 뭐를 쓴다라는 거죠? 면역 글로불린을 쓴다라는 거예요.
A형 간염 대상자는 증상 발현 직전에 전파시킬 위험이 가장 커요. 그래서 나중에 A형 간염에 노출됐다. 그 환자가 바로 우리 집 가족이다. 그러면 그때 근데 우리는 수건도 같이 쓰고 같이 밥을 먹었고 막 이랬다. 그럼 나도 A형 간염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황달 전기에 전파시킬 위험이 가장 크므로 간염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자는 내가 우리 가족 중에서 A형 간염에 걸렸는데 내가 계속 같이 있었고 같이 밥 먹었고 같이 쉬어있어. 그러면 이때 근데 내가 A형 간염 예방 백신을 안 맞았어. 근데 내가 A형 간염에 노출된 거잖아요. 자, 이때는 이민오글로불린 주사를 맞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지요? 자, A형 간염 예방접종은 몇 번 맞아요? 한 번 맞고 두 번째는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두 번 접종을 해주면 돼요.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트윈렉스라는 약이 있어요. 이거는 A형과 B형을 병합한 백신이래요. 자, 우리는 A형 2번 맞고 B형 3번 맞았잖아요. 자, 이 약은 A형과 B형 모든 것에 대한 예방접종이라는 거죠. 아직 우리나라에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B형 간염 볼게요. B형 간염은 여하튼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선 태어나자마자 아가야 때 맞지요. 자, 그 다음 아가야 때는 0개월 태어나자마자 한 달 있다가 6개월 있다가 맞으면 돼요. 자, 그런데 내가 의료계 종사자야, 고위험군이야. 그러면 성인이 돼서 다시 예방접종을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방접종을 맞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뭐가 있냐. 혈중 안티 HBS. 혈중 안티 HBS는 뭐예요? 헤파타이티스 B 설페이스가에 대한 항체가 몇 개나 있냐는 거예요. 단순하게 포지티브, 네거티브, 있다 없다가 아니라 몇 이상이냐. 그게 10ml IU 밀리리터 이상이면 접종에 성공한 것.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방접종표 다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비싼 곳에서 검사한 경우는 B형 간염에 대한 이런 역가, 검사 수치가 있을 거예요. 포지티브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요. 여러분들이 검사를 했을 때 제가 기대하는 효과는 HBS 안티젠이니까 항우는 뭐가 나와야 돼요? 네거티브가 나와야 돼요. 안티-HBS는 뭐가 나와야 돼요? 얘는 항체니까 뭐가 나왔어야 돼? 예방접종을 3번 맞으면 포지티브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포지티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숫자가 있으면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 몇 이상이 돼야 된다? 10 이상이 되어야 된다. 자, 부작용은 바로 뭐냐? 일시적 발열, 주사 부위 통증, B형 예방접종을 맞으면 임산부한테는 맞지 않아요. 자, 그런데 내가 예방접종을 맞지 않았어. HBS 안티젠 내가 항원에 노출되지 않았어. HBS를 봤어. 항체를 봤어. 항체도 없어. 그런데 내가 주사 바늘에 찔렸어. 그럼 나는 B형 간염에 노출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때도 뭐를 쓰냐? 노출된 이후 주사 바늘에 찔린 지 24시간 이내에 뭐를 맞으래요? B형 간염 면역 글로불린을 투여하면 괜찮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효과가 영구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이라는 거. 일시적이라는 거. 그래서 수동면역, 능동면역을 2학년 2학기 때 배웠어요. 잊어버리신 분들은 다시 앞에 가서 면역체계를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C형 간염은 안타깝게도 뭐가 아직 없어요? 백신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염된 바늘에 찔리면 나는 뭐에 노출될 수밖에 C형 간염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예방 백신이 없고 다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 다시요. 간염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다?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이러스성 간염 예방법이 우리 책에 A형과 B형으로 나눠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됐어요. 가장 좋은 것은 뭐다? 예방 백신 맞으라는 거죠. 예방 백신 맞는 게 좋고 만약에 A형 간염에 노출됐어요. 그럼 면역글로불린 주사를 맞아요. 자, A형 간염은 뭐를 통해서 대변, 구강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손 잘 씻고 개인위생 잘해야 되고 특히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내가 만든 음식을 다른 사람들이 다 먹게 되니까 더 문제가 되겠죠. A형 간염 대상자의 격리는 필요하지는 않아요. 개인위생만 잘한다면 손에서 그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거니까 손만 잘 씻으면 된다. 자, B형이나 C형은 뭐를 통해서 체액이나 혈액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HBS 안티젠 얘는 뭐가 나와야 돼? 네거티브가 나와야 되고 안티는요. 항체는 있어야 되겠죠.
혈액을 가지고 노출된다면서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쓰는 주사기 사용하면 안 돼요. 일회용 주사기요. 내가 혈액을 만졌으면 당연히 맨손으로 만지는 게 아니라 글러브로. 자, 만진 손으로 또 다른 환자 만져서는 안 되겠죠. 꼭 다시 버려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뭐다? 예방접종이에요.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자, 그런데 내가 비형 간염에 항체가 안 생겨. 근데 비형 간염에 노출됐어. 그러면 이때는 뭐를 맞으면 된다? 비형 간염 면역 글로불린을 수동 투여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약효가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일시적이라는 거. 그래서 나의 배우자가 비형 간염 보균자라면 나는 꼭 뭐가 있어야 돼? 항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성행위 시에 체액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꼭 콘돔을 사용할 수 있게끔 교육시켜줘야 돼요. 일반적인 방법, 손 잘 씻어야 되고, 칫솔, 면도기,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주사침에 찔리거나 감염 물질의 점막에 접촉 시, 자, B형 간염 항원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체액이 내 눈에 띄었어. 내 눈에 막 다 들어갔어. 그렇다면 내가 항체를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이때 많이 노출됐다라면 면역 글로불린 주사를 맞아야 된다라는 거. 자, 능동 면역 꼭 해야 돼요. 예방 백신 해줘야 돼요. 누가? 고위험 환자군 또는 같이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 자, B형 간염 봤네요. C형 간염 봤어요. 이제 치료 넘어가도록 할게요. 치료는 가장 좋은 것은 우선 휴식해주는 게 좋아요. 적절한 영양, 당연히 술 마시면 안 되겠죠. 격리할 필요 있을까요? 없어요. 자, B형 간염 환자, 보균자래. 난 B형 간염 환자랑 보균자랑, 내 친구 중에서 B형 간염 보균자가 있는데 난 B형 간염 보균자랑 같이 밥 안 먹어야지. 왜냐하면 노출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아니죠. 밥 같이 먹는다고 해서 그 체액이 나한테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 뭐요? 혈액이 내 몸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다시요. 내가 손에 아무런 상처가 없어. 그런데 내 친구가 흘린 B형 간염 보균자의 침을 손으로 만졌어. 걸려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굳이 격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약물은 어디서 해독돼요? 간에서요. 그러니까 약물을 막 쓰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간염이요. 지금 우리 간염 A, B, C, D 다 뭐예요? 바이러스죠. 자, 그래서 경구용 바이러스 제제를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라미부틴 또는 리바베린 같은 이런 약들을 쓸 수 있어요. 항바이러스 약들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약들이 부작용이 있어요. 신장에 문제가 생기고 과립구 감소증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잘 모니터링 해줘야 돼요. 인터페론과 같은 면역 조절 제제도 쓸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약을 얼마나 쓰고 어느 용량이나 쓰냐? 가 간염이 어떤 간염에 걸렸는지, 이 간염에 대한 어떤 증상이 있는지, 바이러스 양이 얼마나 많은지, 바이옵시를 해서 그때 간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간에서 제대로 간에 염증이 생겨서 염증이 돼서 간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비타민 K, 특히 지용성 비타민 제대로 흡수 대사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가장 큰 문제는 비타민 K요. 비타민 K는 뭐와 관련된 걸로? 출혈, 혈액, 장애잖아요. 자, 그러니까 비타민 K가 제대로 합성되지 않으면 뭐가요? 출혈이 될 수 있겠죠. 자, 존디스가 막 생길 거니까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겠죠. 뒤에 또 가려움증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너무 심하다면 어떤 약이요? 항히스타민제를 쓸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간염이 있는 환자에 대한 간호 진단은 똔똔똔 나왔네요. 한번 좀 보시고, 자,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잘 식욕부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량씩 자주 먹도록 해주고, 만약에 오심구토가 있다면 구강간호도 해줄 수 있겠지요. 탄산을 너무 마시거나 너무 뜨거운 음식을 피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 식사는 저지방, 왜요? 담즙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지방 용해가 안 되겠죠. 고탄수화물, 열량, 왜요? 식사 지금 양이 식욕도 감소되니까 칼로리는 좀 높여줘야 돼요. 고칼로리. 그런데 고단백 줄 수 없잖아요. 왜요? 고단백을 주게 되면 요거 먼저 볼까요? 적절한 양의 단백질. 왜요? 간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단백질을 먹게 되면 뭐가? 암모니아에서 요소를 전환시켜줘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전환이 잘 안 되고 암모니아 수치가 계속 증가된다라면 단백질을 좀 줄여줘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 그까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면 적절히 단백질을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염 환자한테 칼로리를 높여줘야 되고 고열량을 줘야 돼. 근데 지방, 담즙도 잘 안 만들어져. 단백질도 먹으면 자꾸만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지 않아. 그러면 칼로리 영양을 어디서 높여줘야 돼요? 탄수화물에서 높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두 줄 내려서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높으면 단백식기를 제한해 줘야 된다라는 것. 단감 폐쇄가 심하면 지방 음식, 담즙이 배설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방도 제한해 줘야 돼요. 적절하게 수분도 중요하고 매일 체중 측정하면서 체중 감소가 있지 않는지 확인해 줘야 됩니다. 간에서 여러 가지 대사가 일어나고 호르몬 대사도 일어나요. 그래서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쉽게 피로감과 권태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급성기 동안에는 침상 안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간이 잘 재생될 수 있도록 간에서 대사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휴식을 취해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세 번째, PT가 프로스럼빈 타임이 지연되죠. 왜요? 비타민 K가 제대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출혈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소변이나 대변에 색깔 자멸 반응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출혈이 있지는 않은지, 페테키아, 멍 같은 게 있는지는 않은지, PT, 헤모글로빈 이런 수치들도 계속적으로 확인해 줘야 됩니다. 황달이 생기면 뭐가요? 담즙산염이 막 빠져나와서 2층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간지러우면 뭐 할 때까지 긁어? 피가 날 때까지 계속 긁게 되면 뭐가요? 피부 손상도 생길 수 있고 손끝에 뭐가 있어요? 감염, 더러운 물질들이 많이 있는데 걔를 계속적으로 긁으면 감염도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가려움증으로 인해서 유발될 수 있는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손톱 자르고 손을 깨끗이 씻는데 그 가려움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한 장 넘어가서 박스 13-3에 시원하게 끝 입어요. 자, 더우면 더 간지러울 수 있지요. 깨끗하고 부드러운 침욕, 미지근한 물,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또 좋은 방법은 전문 목욕 시원하게 해주지요. 피부 건조를 막기 위해서 로션 사용해주고 너무 열을 내는 운동을 하게 되면 더 간지러움이 심해져요. 그래서 시원하게 환경을 유지해주고 너무 심하게 간지러움이 있다. 항히스타민 제제도 간 독성을 일으키는 약물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는 심하면 줄 수도 있어요. 간지럽다 계속 생각하면 더 간지럽잖아요. 그래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관심을 다른 데 둘 수 있도록 독성을 한다든지 TV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교육해 줄 수 있습니다. 간염 환자 격리 필요하다고요? 안 필요하다고요? 필요 없어요. 하지만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육은 필요하겠죠. 굳이 격리를 할 필요는 없죠. 손을 A형 간염이면 손 잘 씻을 수 있도록. 자, B형 간염 환자라면 배우자와의 성관계 같은 것, 체액에 노출되지, 면도기 사용, 칫솔 사용 이런 교육들을 시켜줘야 됩니다. 굳이 가족들이 내가 감염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공포스럽지 않을 수 있도록 가족에게 환자에게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자, 교육 내용 다시 나왔네요. 재발을 방지하고 질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감염의 발병 요인, 고위험 집단 전파 경로 예방법 앞에서 다 나왔던 거를 교육시켜줘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를 하라고요? 백신 맞으라고요. 그래서 노출된 사람 간염 발생 고위험자는 수동 면역, 능동 면역 하라는 거죠. 자, 간염 내가 걸렸어요. 바이러스에 노출됐어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추후 팔로우업 해줘야 돼요. 계속적으로 팔로우업 해주면서 다른 질병으로 간염에서 간경화로 간암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 해줘야 됩니다. 간염에 걸렸어요. 그런데 계속 술을 마셔. 그럼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금주해야 됩니다. 술을 끊어야 돼요. 당연히 B형 간염 보균자, C형 간염 보균자는 뭐를 하면 안 돼요? 헌혈하지 않는다라는 거 당연히 알 것이고 대상자와 가족에게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간염에 걸렸어요. 그러면 어떤 약들을 항바이러스 제제를 면역 억제제 같은 것들을 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들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교육시켜줘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에 대한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간염. 다른 간염도 있어요. 전격성 간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증상 발현 후 8주 이내에 8주 안에 간 기능이 너무너무 나빠지는 거예요. 간성 혼수까지 나타나는 것을 전격성 간염이라고 합니다. 간성 혼수가 아직 뭔지 모르죠. 간성 혼수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전격성, 그러니까 B형 간염에 노출됐어요. 갑자기 급격하게 너무너무 안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A형 간염보다는 A형 간염은 만성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대부분 B형 간염일 때 그 전격성 간염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성 물질 때문에 약물 때문에도 간염이 생길 수 있어요.
약물이나 화학물질에 노출됐을 때, 비경구 투여됐을 때, 약물들, 독보슬을 먹었을 때, 또는 아세타미노펜, 엔세이드계 약들을 먹었던 거, 이런 종류의 클로로프로마이자이드, 클로로시아자이드, 아미오다론 이런 약들을 먹게 되면,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간에 독성의 문제가 생겨서 간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물들을 먹는 사람들은 꼭 뭐를 팔로우업 해줘야 될까? 장기가 먹게 된다면 간 기능 검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OTPT 검사를 계속적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약을 끊으면 괜찮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물로 인해서 간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물을 먹는 사람한테는 간 기능 검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자, 술을 많이 마셔도 간염이 생길 수 있어요. 알코올이 너무 한두 잔 가지고는 아니고요. 너무 많은 알코올은 간을 파괴해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가역적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단, 뭐를 했을 때? 금주를 했을 때. 자,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술을 끊는 것이 가장 좋아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 식욕부진, 그러니까 알코올리즘, 알코올 중독인 사람들, 알코올리즘인 사람들은 뭐만 마셔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술만 마셔요. 그래서 식욕부진, 다른 건 아니고 술만 마시거든요. 구역, 구토, 간비대, 황달, 복수, 지라비대, 발열, 간성 뇌질환. 간성 뇌질환이 앞에서 얘기했던 간성 혼수와 동일한 얘기고요. 간성 혼수는 간 경화증 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혈액 검사를 하면 빈혈, 백혈구 증가, 그 다음 혈청 빌리루빈이 증가될 수 있고요. 간 생검을 하면 패티리버, 지방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된다고? 술 끊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간을 좀 쉴 수 있도록 제공해줘야 됩니다. 고탄수화물, 고비타민을 제공하고 엽산 보충제, 수액을 공급해줍니다. 알코올을 계속 먹게 되면 결국 예후는 좋지 않아요. 뭐로 진행될까요? 이제 간 경화로 진행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과 관련된 질환 첫 번째 뭘 봤어요? 간염이요. A, B, C 봤는데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것은 A형과 B형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특히 혈액 검사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지 않으실까 싶은데 다시 한번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영상에서 이제 간 경화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